내란범들 결심 공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구형을 앞두고 있는데 윤석열이는 마음이 편한지 계속 뭐 지금 졸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대. 그러니까 졸기도 한다. 열받네 진짜. 요즘 뭐 존다는 얘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결심 공판 구형을 받을 내란범들의 면면을 소개해 주십시오. 라인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윤석열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내란 주요 임무 종사의 김용현, 조지호, 김봉식, 노상원, 김용군, 윤승영, 목현태가 라인업에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김용군, 윤승영, 목현태는 약간 인지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네. 그런 분들인 것 같습니다. 이 내란 범들이거든요. 얘네들이 내란의 법정형. 이제 우리는 오늘 이제 구형을 오늘 있죠. 맞이하는 날이니까 네. 내란 범죄자들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단순 가담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중요 임무 종사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내란 우두머리 사형, 무기징역이나 무기 금고입니다. 네, 요렇게 이제 선택지가 있습니다. 네. 자, 어떻게들 지금 보고 계시는지 주목하는 부분들을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재판을 따로따로 하다가 작년 연말에 이제 병합을 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걸 끝낼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뭐 휴전기 없이 또 매일 잡아가면서 굉장히 좀 빨리 달려왔던 것 같고 네. 또 의외로 윤석열이라든가 김용현 측에서 반대 신문권 행사하지 않고 다 증거 능력에 동의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구형하는 날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은 사실은 이제 검찰에서는 사형 구형이 마땅한데 지금 뭐 느낌으로는 사형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망도 있어서 그 느낌 버리고 오셨어요. 왜 갖고 오셨어요? 왜냐하면 내란 특검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임하겠다. 네, 네. 이거는 역사책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구형 네. 자체만으로도 네, 네. 그러니까 선고가 꼭 중요한 게 아니고 구형 자체가 역사적 의미가 있는데 왜 그 느낌을 갖고 오셨습니까? 여러 명에게 물어봤더니 다 무기적으로 얘기해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거는 바람 잡는 수가 있나 보네. 사형으로 해야 된다. 제가 일부러 혼나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형으로 해야 된다. 이건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가장 그렇죠. 무거운 걸 해야죠. 예, 감경의 사유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그것도 정말 국민들이 아이고 위대합니다. 참 지겨운 정말 애썼다라는 그 말이 그냥 나올 정도로 워낙 그 전까지는 정말 걱정을 많이 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네. 지기현 애썼다고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여기까지 온 게. 예. 국민들이 애쓴 것 같은데요. 의원님 오늘 제가 약간 이어서 네. 얘기를 네, 하겠습니다. 이어서 갑니다. 네. 아니 우리가 형벌의 목적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형벌의 목적이 일반 예방과 특별 예방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최욱 씨가 곽수산 씨를 때렸어요. 그랬는데 처벌이 없으면 계속 때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10년형을 선고를 했다. 이러면 다시는 안 때리겠죠. 그렇죠. 범죄자가 재범을 방지하는 게 그렇지. 특별 예방입니다. 재범. 그러니까 이 특정한 사람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게 특별 예방이고요. 네. 일반 예방은 뭐냐면 그걸 보는 우리 일반인들도 사람 때리면 안 되겠구나. 이게 바로 일반 예방입니다. 그게 일반 예방이야. 이 두 가지가 형벌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전두환이 한번 내란과 반란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그건 일반 예방 효과가 없었어요. 정확합니다. 효과가 있었으면 윤석열 같은 사람이 나오지 정확합니다. 말았어야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사형을 구형을 했었고 무기징역형이 나왔었고 그런데 사면이 됐었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예방에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이 형벌을 더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구형은 그대로 가고 무기징역형이 아닌 더 높은 형이 선고가 되든지 사면이나 가석방이 전혀 없어야 되는 거죠. 네. 우리는 그때 했던 거에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예방 효과가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가 이제 특별 예방 효과가 있어야 하는 건데요. 정확하다. 이 사람은 윤석열 같은 사람은 재범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반성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뭐 특검법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자기 체포한 것 자체가 불법 체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재범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럼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닌데 다시 계엄할 수 없잖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엄은 내란의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계엄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또 내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전직 대통령이고 여전히 추종 세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윤호개인 추종 세력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자신에게 유죄를 판결을 한 뭐
그 재판관들을 어떻게 해코지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서부지법 난동 사건 같은 것을 또 선동을 한다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아니면 뭐 해킹을 하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특별 예방 효과와 일반 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해야 되고 구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예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실제로 법원에 윤호개인들이 다 몰려갔어요. 아, 맞습니다. 갔어요? 예, 실제로 사진 있죠. 이야. 다 몰려갔습니다, 실제로. 어. 예. 그러니까 뭐 근거 없는 얘기가 한 마디도 맞아요.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 경찰 출신이 아주 예리하게 짚어주셨으니까 아까 오늘 그 내란 범죄자들 중에 목현태 약간 좀 인지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목현태. 목현태 인지도가 좀 떨어지죠. 국회 경비대장. 예, 국회 경비대장이었습니다, 당시에. 아.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 25시 50분에 이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이랑 오신택 경찰입니다. 오신택이 네. 이 두 사람이 통화한 녹취가 법정에서 드디어 공개가 됐거든요. 아. 그 녹취를 여러분과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그 5개 기동대로 강문을 지금 다 지금 그 지키고 있잖아요, 그제? 예, 문별로 지금 지키대 지금 다 배치해놨습니다. 지키고 있는데 예.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야당 국회의원이 출근한다든지 예, 예. 그런 것을 막아라 그런 건 아니잖아.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에서 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차단하라고 170하고 저희한테 를 했습니다. 서울청에서. 와, 씨. 그래서 지금 바로 지금 계장하고 지금 통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지금 알아봐달라고 우리는 지금 이거 비상계엄 선포 때문에 으로 들어오는 거를 저는 차단을 해야 되는데 는 지금 사무처에서는 지금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좀 빨리 알아봐달라고 지금 전달을 해놨습니다. 니 지금 어디에 예. 어디에 받았다고? 여기서 지금 했습니다. 그래? 예. 그러면 예. 국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다 차단하라? 예,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애초에 국회를 보호하라는 목적이 아니고 예. 그래서 지금 밖에서부터 지금 저 지금 사무실에 있는데 지금 CCTV 보면은 지금 거의 지금 영등포 170에서도 지금 벌써부터 지금 막고 있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거를. 국회에 들어오는 걸 다 막고 있다고? 예. 와, 경찰도 놀랍니다. 그동안에 윤석열이가 계속해서 거짓된 논리를 개발했던 게 국회 보호 차원이었다라고 했는데 맞아요. 아니라는 게 여기서 그냥 명확하게 대화를 통해서 결론이 나버립니다. 그렇죠. 와, 당시에 저런 통화를 주고 받았던 거니까 받은 실제로. 거야. 국회의원도 다 차단하라는 거야. 국회의원 차단 나오죠. 네.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수도 없이 다뤘는데 네. 그 녹취를 우리한테까지 들려준 적은 없어요. 그냥 기사 내용으로만 봤죠. 그렇습니다. 녹취록으로 우리가 다뤘죠. 네. 그런데 드디어 그 녹취가 등장을 했습니다. 육성이 등장했습니다. 계엄의 밤 때 윤석열이가 곽종근이에게 야 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합니다. 네. 그러자 곽종근이가 이상현 특전사 여단장에게 지시합니다. 네. 이상현 여단장이 국회 현장에 나가 있는 김영기 1대대장에게 지시를 하는데 네. 그 지시하는 통화 녹취가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녹취 함께 듣겠습니다. 예, 당근. 이대장입니다. 자, 예, 여단님. 그 국회 의사당 본관으로 가서 지금 얘들이 문 걸어 잠그고 예, 의결하려고 하고 있대. 예, 그 문짝 부셔라도 다 끄집어내.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단님 한 2개 지역대는 들어왔고 1개 지역대는 시민들이 너무 많이 때려서 못 들어왔습니다. 문짝 부셔서 끄집어내. 예, 알겠습니다. 야, 가자 일로 와. 와. 완강하네 그냥. 할 수 있겠냐도 아니고 부셔서 끄집어내. 이상현이 저놈 국회 나와서 울었던 놈이죠. 맞아요. 그리고 저랑 이제 면담도 이제 다른 라인을 통해서 요청이 왔었고요. 자기가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겠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부하들에게 수첩에 나와 있는 것들, 메모한 것들, 상황실 일지 이런 것들을 다 보존해라. 그리고 자기가 이제 기억을 되살리면서 기록하는데 연필 아닌 일부러 이제
왜곡되고 이제 또 고칠까봐 이제 볼펜으로 다 적었다. 이렇게 증언했던 공수 여단장이죠. 와. 이상해요. 근데 조금의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시를 내리는데. 네. 와. 그래서 끔찍하네. 지금 이 문제로 해서 제일 먼저 기소가 됐습니다. 기소가 돼서 보직해임도 가장 빨리 이루어졌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군에서는 정리를 빨리 했던 편입니다. 네. 근데 김영기가 이제 사실 판단하기가 애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요 이제 녹취만 보면은 김영기가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처럼 보이잖아. 맞아요. 얘들아 가자까지 예. 들어가니까. 예. 근데 이게 거짓 보고였다라는 건가요? 네. 그냥 거짓 액션. 예. 그래서 거짓 액션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명령이 내려 떨어지니까 따르려고 하는데 차마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현장에서 위법성을 판단하고 중단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현장 지휘관은 없었는데 물론 뭐 수방사의 그 조상현 대령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이제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 그렇습니다. 후속 부대들이 올 때였거든요. 거긴 서강대교를 넘지 마라. 현장 지휘관에서 딱 현장에서 그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위법성을 판단한 사람은 둘밖에 없었던 거죠. 사실은 이제 그 수방사에서 헬기 47분 지연시킨 경우는 네, 김문상. 예, 김문상 같은 경우는 매뉴얼대로 한 거예요. 매뉴얼대로. 왜냐하면 임무의 목적, 그 다음에 방향, 그 다음에 위치 이거를 통보를 안 해주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무조건 열어달라고 하니까 열어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버텼던 건데 조종래 정작 그 부장. 육군본부 정작부장이 박한수의 명령을 받아서 직접 전화를 해서 수방사 이제 작전처장한테 전화를 해서 야 계엄사령관 지시니까 서울 상공 열어. 그래서 이제 47분이나 지연시켰던. 정말 결정적인 장면입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관이 전화하고 작전일 때 이 명령이 부당하고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지휘관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네. 그런 와중에도 아마 이 장군들은 서울의 봄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너무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일단 따르고 나서 이제 이 처리 과정에서 명령 수명 과정에서 이게 바뀔 수는 있지만 그냥 딱 듣고 나서 바로 스탑을 시킨다는 건 상당히 어렵죠. 네. 그래서 그 윤석열이의 반박 논리가 이 증거에 의해서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본인이 뭐 끌어내라고 한 적 없고 무슨 뭐 국회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증거에 의해서 다 박살 났습니다. 네. 그래서 구형은 사형이 아닐 가능성은 어떤 부분이 있냐는 질문을 드립니다. 사형이 아닌 가능성. 그러니까 그래도 법조인으로서 요거는 그래도 요러한 이유로 뭐 무기징역일 가능성이 있다.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제 의견은 사형이고요. 네. 주위에 이제 그 취재를 해 보니 무기징역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전망을 한 몇몇 사람들이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역시 뭐 똑같은 이제 뭐 그 보수 언론의 논리인데 실질적인 피해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 실탄을 갖고 들어갔는데 그렇습니다. 너나 나나 다 우리 군법무관으로 군생활하면서 훈련 받을 때 그 수류탄 하나만 터져도 그 난리가 나는데 지금 전쟁이 날 뻔하고 많은 국민이 다칠 뻔했다. 이건 네. 사형이어야 한다. 뭐 이런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기라고 생각하는 법조인도 있구나라고 해서 제가 지금 그 의견을 전달한 겁니다. 네, 전달한다는 것이 네. 예. 이번에 지명직 최고위원이 된 국민의힘의 조강한이라고. 조강한. 이 사람이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동원해서 탄핵 반대를 할 때 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면 피 한 방울. 총알 한 발 안 쐈는데 이게 무슨 2시간 그리고 2시간밖에 안 했는데 네. 이게 무슨 탄핵감이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서명을 받고 막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주장들이 꼭 그거 같아요. 그거랑 그러면 비슷하고, 시도했는데 실패했잖아요. 어찌됐든 뭐 국민들이 다 나섰기 때문에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의 힘만으로 이게 해제 의결된 건 아니잖아요. 네, 국민이 막았죠. 예, 국민들이 이제 다 국회의원들 방어를 해줬기 때문에 네. 이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 성공했으면 어떡했을 거냐 이거요. 그렇지. 성공했으면. 네.
그런 논리로 봤을 때는 이 내란이라는 거는 결국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시도를 한 거잖아요. 시행이 됐죠. 시도. 아니 실행을 실행이 됐죠. 실행한 거잖아요. 아니 실행이 어찌 됐죠. 됐든 과감하게. 이런 네. 상황을 만일 무기징역으로 간다? 그러면 이건 다 하지. 그 저 지명직 최고위원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피해 한 방울 그다음에 총알 한 발 안 쏘은 걸 2시간밖에 안 한 거를 어떻게 사형을 시키느냐, 어떻게 탄핵을 시키냐, 그 논리인 것 같아요. 그 논리를 부풀려 주는 셈이 되는 네. 거예요. 절대 안 돼. 그래서. 네. 그래서 이- 한 가지만 그래서 네. 우리 이재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사면으로 형의 선고를 받으면 아니 그러니까 내란으로 형의 선고를 받으면 사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거든요. 네. 온전히 살아라. 왜냐하면 예전에도 전두환도 사면을 사면됐죠. 받은 거잖아요. 2년밖에 네. 안 살았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또 일어난 거 맞습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다섯 그러니까 방도 안 되게 해야죠. 윤석열이 저돌에서 사면을 아예 못하도록 하는. 예. 전두환을 꿈꾼 건 맞아요. 전두환이 저렇게 그 활기치고 그 내란 이후에도 그 얼마 살지도 않고 나와가지고 연희동에서 그냥 룰루랄라 살았잖아요. 그리고 전두환을 꿈꿨던 거예요. 윤석열이 그걸 보면서. 그런데 내란죄는 형법상 유혈 사태를 구성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아, 중요한 내란죄의 포인트입니다. 구성 요건에는 네.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되는 거고 네. 폭동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두환 당시에 폭동의 개념을 광의의 폭행 협박으로 해석을 했고 광의라는 것은 당시에 그 비상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 자체가 협박으로 인정하고 그것이 광의의 폭동이다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번에 내란은 군경이 실탄을 들고 국회에 침투했어요. 맞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폭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내란죄 성립을 하고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기만 하면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는데 그렇죠. 왜 그 사형을 왜 구형해야 되냐 하면은 이번에 이제 어제 내란 특검에서 어제 3시에 모여가지고 특검하고 특검보하고 예, 회의를 뭐 그 했다는 부장검사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서 사형 의견이 좀 더 많이 나왔다 이런 보도를 봤어요. 네. 아마 그랬던 이유는 저는 처음에 걱정했던 게 뭐냐 하면 한덕수 구형을 할 때 15년밖에 안 했어요. 네. 그런데 한덕수의 제명이 뭐냐 하면 내란 우두머리 방조예요. 그러니까 방조는 필요적 감경이기 때문에 2분의 1 감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란 우두머리가 있고 방조가 있는데 2분의 1 감경했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는 그럼 30년 생각했던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특검이 처음에 한덕수 구형할 때. 그래서 좀 걱정했는데 특검도 사람이잖아요. 저희가 공판검사들 구형할 때 보면 현장에서 막 구형 올리기도 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피고인 태도를 보면 계속 화가 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아마 어제 그 구형에 대해서 부장검사 이상 특검보들이 사형 의견이 많았던 이유는 피고인에게 감경 사유가 조금도 없다는 거기 때문에 최고형을 구형해야 된다. 네. 이것은 역사적으로 남겨야 그렇습니다.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아마도 내란 특검이 이번에 구형을 할 때 저는 사형을 구형을 하지 않을까 좀 네. 그렇게 좀 기대는 해봅니다. 네. 자, 내란죄 구성 요건에 무슨 뭐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기 이런 조건 자체가 없다라는 거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계속해서 발언권을 신청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마지막 발언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네네. 아니 아까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이 인지도가 낮은 것을 좀 걱정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제가 좀 예. 설명을 드리려고요.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입니다. 그런데 네. 우리 사무분장 규칙에 보면 국회 경비대에서 해야 할 일은 딱 2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회의 청사 관리, 청사 보호입니다. 청사 경비와 그다음에 국회의장 경호입니다. 국회의 청사를 경비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국회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온 국회의원들은 쫓아내버리고 국회의 기능을 훼손하러 온 계엄군은 들여보낸 거죠. 네. 그거는 집을 지키라고 했더니 도둑은 들여보내고 집중 쫓아낸 거나 똑같잖아요. 아. 완전 반대적인 역할을 그래서 했다. 많이 놀라는구나. 야, 보호가 아니고 그렇죠. 계속 보호가 놀라는구나. 내가 하는 일은 보호를 하는 건데 그러지 말고 쫓아내라고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녹음에는 녹취에는 안 나왔는데 의장 경호와 관련해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국회의장도 막으라는 겁니까? 맞아요. 국회의장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막으라는 겁니까? 이랬더니 그 경비과장이 서울청 경비과장이 일단 통제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5분 네. 뒤에 오는데요. 통제하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이걸 들으면서 정말 아찔했던 게 뭐냐면 이미 그
서울청의 수뇌부라든지 경찰 수뇌부는 전부 계엄군의 지시를 받고 있었고 소통이 다 되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국회의장의 위치가 노출될 뻔했다는 거예요.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맞아. 5분 뒤에 옵니다라고 했고 어디로 옵니까 물었으면 당연히 대답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계엄군은 국회의장을 잡으려고 막 찾고 다니고 있었는데 그랬더라고 근데. 지금 상황이 노출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건 뭐냐면 경호조가 아니라 밀착 감시조로서의 역할을 할 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찔했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경비대장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되고 앞으로 이 국회 경비대는 경찰청의 지휘를 받는 게 아니라 국회의장의 지휘 또는 국회 사무처의 지휘를 받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그거 알고 있더라고. 5분에 뭐 어디로 온다 이런 내용이 그게 뭐 근데 정부가 정확한 정보인지는 제가 알 수는 없는데 네. 알고 있는 거에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하면 국회 경비대의 하는 역할이 국회의장의 경호입니다. 그럼 국회의장 팀이 지금 얘네들이 계엄군에게 점령당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정보를 줬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걸 다 지휘를, 그러니까 다 보고를 받고 있는 목현태 경비대장이 그걸 갖다가 그 계엄군과 연락이 되는 그 서울청에 있는 고위 관계자에게 다 이야기를 해버린 거죠. 네. 근데 목현태가 저 통화 보면은 굉장히 놀라거든요. 네. 요건 감경 사유가 좀 됩니까? 놀라는 거. 감경 사유가 된다기보다는 그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오히려 겁니다. 더 가중 그렇죠. 처벌 대상이에요. 가중은 아니지만 어쨌든 범죄 혐의가 유죄.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네, 또 고의가 그러니까. 있었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네.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실행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안 놀래야 되네. 저건 가중 대상입니다. 유죄사유죠, 유죄사. 유죄사유죠. 네. 알겠습니다. 그냥 한 사람 판 진행을 오는 13일에 추가로 지정을 한 것이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김용년 전 장관의 어떤 변호인의 이 서증 조사가 마무리됐고, 그럼 13일부터는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13일에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의 서증 조사가 오늘 마무리되겠죠. 예. 아직 그 마무리됐다는 소식은 나오지 않지만요. 그러면 나머지 7명 피고인들에 대한 증거에 대한 또 서증 조사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다툼이 없는 증거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에 자신의 형이 줄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변호사들은, 피고인들은 빨리 진행을 하죠. 예. 그래서 아마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제외하고는 서증 조사가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서증 조사는 빨리 하지만 또 마지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서증 조사를 엄청나게 길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시간 끌기, 이게 이제 도대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24시간 필리버스터급이 될 것인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네. 만약에 정말 필리버스터급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한다라고 한다면 그 형량은 결국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고민인데, 판사도 조금 더 센 형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예.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이제 뉴스를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어떤 구형이 불발이 됐습니다. 추가 기일이 지정이 됐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오는 13일 결심 공판이 다시 진행이 됩니다. 특검의 구형이 연기됐다라는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기현 재판관,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낼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다음 길에도 정말 끝낼 수 있을 것인지,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을 마무리할 경우에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의견 진술이 예정돼 있는데, 네.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기현 재판장이 물어봤었을 때 대략 뭐 피고인별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서증 의견 진술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답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대략 뭐 6시간 정도를 예상한다고 지기현 재판장에게 얘기를 했는데, 예. 본인들의 의견 진술만 6시간이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또 있거든요. 또 특검의 최후 구형을 하는 과정에서도 대략 한 2시간 정도의 시간을 특검이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3일 화요일에 추가로 지정이 됐는데 이 기간에 끝낼 수 있을까? 이건 이제 그야말로 지기현 재판장의 재량에 달렸다고 봅니다. 지금 들어오는 소식 보면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내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만큼
더 엄정하게 진행하겠다는 뜻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결국 2월 13일에 있는 추가 기일이 마지막 결심 공판이 될 것으로 보고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원하는 것은 네. 과연 그 선고 공판을 늘리는 것이 그러니까 연장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중순 정도에 재판 그 법관에 대한 인사가 예정돼 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직연 재판장이 그 인사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라는 심증은 다 굳혔을 겁니다. 그래서 네. 과연 추가 기일을 뭐 한 차례, 두 차례 더 지정한다고 해서 선고 공판 자체가 늦어지는가 이렇게까지는 생각해 보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예. 일단 뭐 재판 절차에서 재판관이 이 결심 공판을 앞두고 그러니까 각 피고인마다 시간을 좀 제한한다든가 미리 좀 고지를 하기도 합니까? 다른 일반적인 피고인들은 네. 저렇게 오래 못하죠. 저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우리가 3년 받을 거 4년 받고 5년 받습니다. 본인 재판에 좋을 게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변호사들이 저렇게 막말을 하거나 심한 표현들을 하면요. 네. 집행유예 받을 거 실형 받습니다. 그래서 못하죠. 판사의 신기를 건드리기 어렵죠. 그런 것들은 결국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져서 판사가 엄히 판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형을 낮추는 걸 원할까요? 별로 원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사형을 구형받고 무기징역을 구형받는 걸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또 야당 탓하면 되잖아요. 민주당 때문에 그랬다. 이재명 대표 때문에 그랬다. 네.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나이가 지금 상당히 있기 때문에 어차피 20년, 30년을 받아도 특별 사면이 안 되면 못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보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나 별반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TV로 중계할 수 있게끔 해줬잖아요. 네. 근데 저걸 갖다가 반성하라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했던 건데 자신의 정치 활동을 보여주는 선전선동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악용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형편없는 모습까지도 국민들이 봄으로써 다시는 우리 역사에 있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다시 나와서는 안 된다. 대통령 선거 때는 다시 한번 더 보자.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다시 한번 정말로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를 고민하는 그 시간을 더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 더 또 추가로 들어온 소식이 있는데 서중조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이 서중조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중조사, 그러니까 진술이 13일에 진행이 될 것이다. 오늘 조사가 밤 늦게까지 진행이 될 거라고 하니까 뭐 몇 시까지 될 건지는 뭐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일단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뭐 재판에서 뭐 좀 꾸벅꾸벅 뭐 졸았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본인도 좀 내려놓았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좀 긴장감이 좀 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건지 좀 심리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재판을 통해서 형량을 다투는 문제 예. 이렇다면은 재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임하고 또 감경 사유 가운데는 하나가 이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이럴 텐데 지금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네. 법정형이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 감경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굉장히 오랜 기간 영화의 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전술 자체를 본인의 이 형량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지지자들에 대한 정치 판단, 정치 판결의 성격을 부각시킴으로써 마지막 남은 지지자들을 결집하려는 행동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장시간 이렇게 앉아서 재판을 받다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글쎄 뭐 옥중에서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루 종일 이렇게 깨어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체력적으로도 상당히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 뭐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제 일단 구형량부터 예상을 해보자면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라는 예.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잖아요. 네. 그런데 특검 입장에서 보면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죠. 무기징역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사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사형이 실제 집행이 안 되잖아요. 네.
97년부터 집행이 안 됐죠. 집행이 안 되죠.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사형을 구형해도 무기징역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역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판사는 그 낮은 형을 선고한다 할지라도 특검은 정의 실현 그리고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내란죄를 범하는 전직 대통령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 그리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형을 구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만 이제 법원에서는 조금 더 다른 형을 선고할 수 있겠습니다만 특검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높은 구형을 받을 거예요. 한덕수 전 총리가 한 15년 정도 구형받는데 사실상 김용현 전 장관은 이 내란을 완전히 주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한 30년 정도 구형을 할 것 같고 뭐 구형하는 데 있어서 구형량 정하는 데 있어서 6시간 정도 고민을 했다고 하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시간은 별로 고민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을 것이다.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김봉식 서울청장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계엄 직전에 안가로 불러다가 야 내가 계엄할 테니까 국회를 포위해. 그리고 국회의원들 안으로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멘붕이었잖아요. 그리고 국회를 막긴 막았습니다만 사실상 국회의원들이 들어가는 것을 어느 정도는 방치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도대체 구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많은 것이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기와 사형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특검이 사형 구형으로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사형을 구형할 것이다 예상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30년 전에 있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 재판을 비춰보면 그때는 검찰의 구형이 사형이었고 1심 재판이 사형이었습니다. 2심에서는 이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해서는 어떤 차이가 있고 검찰이 어떤 구형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근데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법정형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눠 놓은 이유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혐의 재판을 하되 그 내란과 관련해서 경중을 따져봐야 한다는 거죠.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내란 목적 살인 행위가 있었습니다. 또 군부 반란이 있었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학살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는 당연히 사형이 구형됐고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제가 두둔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법리로만 놓고 본다면 과연 사형을 구형할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갖고 있는 법정서 또는 이 특검이 출범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정치적 편향성 이런 분들을 고려한다면 어차피 구형은 본인의 몫이지만 선고는 재판부의 몫이라는 판단에 따라서 가능한 높은 구형, 그러니까 사형을 구형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6시간 동안 상당히 경론이 오고 갔다고 하고 지금 사형이 실효적으로 우리가 폐지 국가잖아요. 검찰 특검 측에서도 이 실효적인 이익을 고려했을 때 과연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무기징역 정도를 구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무기징역 구형 예상하셨으니까 추가적으로 질문드리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상황과 비교를 해서 질문드렸으니까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전두환 씨나 노태우 씨 같은 경우는 결국에 유혈 충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했고 5.18 민주화 운동 당시에도 광주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계엄을 전국화시키고 그리고 정권을 탈취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성은 크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상황은 1980년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46년이 흐른 시점이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46년 전에는 쿠데타도 내란도 일어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나라였잖아요. 근데 지금의 나라의 수준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회의장을 체포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야당 대표를 체포하려고 했잖아요. 심지어 여당 대표까지 체포하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전직 대법관 2명을 체포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국회도 인정하지 않는 거고 법원도 인정하지 않아요. 상권분립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행정부가 국회와 사법부를 다 갖겠다고 한 거잖아요. 이게 큰 죄가 아니다. 만에 하나
이게 실행이 안 되고 2시간, 6시간 만에 끝나서 다행인 것이지 만약에 끝났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군인 한 명이 특전사 군인 한 명이 군중과 싸우다가 총기를 쐈다. 이 한 발의 총알이 무수의 다수의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두환 시절의 상황과 지금 2025년도의 상황은 더 위험하고 더 있을 수 없는 짓을 한 거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검사도 아니고 특검이 하는 건데 거기에서 무기징역 선고하면 이건 뭐 역사의 엄중함을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형을 구형할 것 같고 다만 법원은 우리나라가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에 네. 사형을 선고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뭐 윤 전 대통령 지난 1980년 본인이 이제 법대 재학 중에 모의 재판이 내용이 좀 많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전두환, 그러니까 실권을 가진 이 전두환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모의 재판에서 선고를 했고 주변 사람들이 좀 걱정해서 좀 어디 도망가 있어라라고 했던 일화들. 그리고 오늘 또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의 어떤 그때 당시의 생각과 그리고 본인이 했던 어떤 비상계엄 그리고 재판 결과들 어떤 마음일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예상해 보세요? 사실 굉장한 역사의 아이러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말 정치권에 혜성처럼 등장했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가운데 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건 뭐 정말 대표적인 슬로건이었고 두 번째가 그런 청년 시절에 있었던 강직한 인성이었을 겁니다. 예. 당시 그 법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모의 재판을 열었고 그 당시에 검찰로서 사형을 구형했다는 이유로 상당히 고초를 겪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실제로 강원도 지역으로 피신을 했었다. 이런 일화들이 알려지면서 강직한 검사 또 법치, 민주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지가 강한 사람으로 인식됐기 때문에 그래도 2022년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불과 2년 한 7, 8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국정 운영 과정에서 왜 이런 무리한 극단적인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본인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돼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었어야 한다고 보는데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정당성만 했을 뿐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고자 하는 바를 전혀 공감하지 못했다는 점은 두고두고 좀 아쉬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근데 보면 뭐 윤석열 전 대통령 과거에 아마 연수생 시절이었을 것 같은데 뭐 전두환 씨에게 사형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무슨 고초를 얼마나 당했겠어요. 그래도 그때는 연수생의 신분일 때는 학생일 때는 그래도 좀 봐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때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달라진 건 특수부 검사였다는 거예요. 검사들과 특수부 검사는 또 다릅니다. 특수부 검사는 죽을 때까지 수사를 합니다. 상대가 죽을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마치 자신이 최고라는 내가 뭔가 수사하고 내가 윽박지르면 재벌이라도 다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잘못된 인식들이 몸에 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내재화돼서 검찰총장 때도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대통령이 돼서도 마치 검찰이 자신의 사병인 것처럼 내 부하인 것처럼 내가 시키면 다 해.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일 안에 실패하더라도 검찰은 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었을 수 있어요. 내가 검찰총장이었는데 이게 실패하더라도 나를 어떻게 하겠어? 이런 잘못된 인식이 있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뭐 엄중한 판단이 돼야 되고 솔직히 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형 구형한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국민의힘도 정말 잘못했구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번뜩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형을 구형하고 법원에서도 엄중한 형을 선고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고 불법 선거를 외치는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들이 좀 일거에 조금 소멸될 수 있는 또는 최소한 좀 줄어들 수 있는 그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과 뭐 정치권 모두에게 좋은 경종을 올려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내에 일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우리 당 탈당했고요. 사실상 출당 조치에 가까운 조치로 탈당을 한 상태고 장동혁 대표가 공정한 사법부의 판단과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감정적으로 사형 구형할 수 있죠. 그러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리적 관점, 공정한 사법부의 재판을 기다려보자고 했으니까 그 절차대로 가는 것이지 국민 법정서가 지금 이렇기 때문에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 이것은 저는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탄핵 같은 재판은 일정 부분 당시의 국민 여론이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었던 거고요. 반대로 2004년에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그 선거법 위반의 혐의가 있지만 탄핵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범죄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된 거잖아요. 그래서 탄핵 재판과 실제 또 사법부에서 이루어지는 이 지금의 내란 재판 이것은 더 엄격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사실 이번 주에 장동혁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구형을 앞두고 있다는 걸 알면서 그 시점을 정한 이유는 좀 뭐라고 보시는지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당 내외에서 이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여러 의견들이 전달됐습니다. 네. 저는 결정적으로는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 본인의 자리를 던지면서까지 장동혁 대표에게 당의 방향 전환과 관련해서 고언을 했었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언제까지 이 문제를 그대로 갖고 갈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이 한 2월 10일 정도 내외에 네. 있을 거로 예상되는데 그 전에 앞서서 한번 이런 메시지를 내고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있을 때 또 한번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또 윤 전 대통령이 했었던 불법 계엄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형 구형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국민의힘 안에서는 이번 재판을 좀 어떻게 지켜보고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하게 신경 쓰겠습니까? 본인들도 알겠죠. 겉으로는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도 있고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도 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물론 이제 절연하고 새롭게 나아가야 된다는 여러 부류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밖으로 하는 말과 내재적인 생각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이 유죄가 나오고 잘못했다.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저는 똑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엄한 구형 그리고 법원에서 엄한 판결이 선고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당연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역사에서 사라질 것인데 문제는 판사에 의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절연하느냐, 네. 국민의힘 스스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절연하고 이 다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느냐, 이건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법원 판결 지켜볼게, 판결 나오면 내가 할게, 이런 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사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미 송원석 원내대표도 사과했고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도 그것보다 더 강한 사과를 했는데 이 정도의 사과로 볼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장동혁 대표가 민주당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민주당이 잘못한 것이 있어도 다 넘어갈 수 있게끔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국민들한테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야당이 야당으로서 똑바르게 행동을 해야지 여당도 더 긴장하고 정부도 더 긴장해서 더 잘하는 것인데 지금도 아직도 그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측면에서는 네. 매우 유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 공판이 추가로 지정이 돼서 다음 주 13일로 또 진행이 된다라는 점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다음 주 화요일 13일로 연기됐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8시간 넘게 변론하는 이 초유의 시간 끌기를 했기 때문인데요. 윤 전 대통령 측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제 재판에서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마무리됐기 때문에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구형은 나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 결심 공판이 다음 주로 밀렸습니다. 오는 13일 오전 9시 반입니다. 어제 재판부는 시작부터 하루에 끝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오늘은 이제 끝나는 일정이니까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시면 된다. 오후 재판이 시작될 때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밤 늦게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판은 서등조사 의견 제시와 특검의 구형을 거쳐 피고인 최후 진술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첫 순서로 나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이 기존 주장을 반복하며 오전부터 저녁까지 8시간 넘게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오히려 국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 진입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소차 충전소 쪽으로 사람을 보냈고 그 숫자가 보시는 바와 같이 10명 정도입니다. 혀가 짧아서 빨리 읽으면 혀가 꼬인다고 말해 변론 시간을 끄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재판은 중간에 다른 6명 측의 의견을 듣고 김 전 장관 측까지 마무리한 뒤 15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오는 13일엔 윤 전 대통령 측부터 의견을 제시합니다. 장시간 발언을 이어갈 걸로 예상되지만 다른 피고인들의 절차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 의견만 끝나면 특검은 곧바로 최종 의견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사형과 무기징역 두 가지 중 하나뿐인 구형량을 공개하게 됩니다.